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의문 중에서 모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네,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죠?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발음된 소리이고,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다 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음운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음운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하나의 음운 조건만 다른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음운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계가 나누어지는 분절 음운과 경계가 나눠지진 않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비분절 음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고 비분절 음운은 장단과 고저가 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모음과 반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을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모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입안에서 나올 때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국어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람의 발음기관 단면도가 있는데요. 사람이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기도를 통해 나올 때 이 성대를 울려서 나오고 다른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운 중에서 모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음은 성대를 울려서 혼자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음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모음을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국어의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모음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국어의 모음 중에 아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발음을 시작할 때와 끝을 비교했을 때 혀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아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를 발음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을 하죠. 그리고 발음이 끝날 때에도 역시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게 오므라든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중모음은 두 번 발음이 됩니다. 두 번. 그래서 처음 발음할 때와 나중에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야는 처음에 이의 모양으로 발음이 시작돼서 발음이 끝날 때에는 아의 모양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혀의 위치가 요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처음에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발음이 끝날 때는 혀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혀의 위치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야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를 발음할 때는 처음에는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라들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발음을 할 때에는 혀의 모양이 이렇게,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라들지 않고 펴지고 있죠. 따라서 와는 처음 발음할 때와 나중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중모음은 처음에 발음되는 모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의 모음이 따로 있습니다. 즉 두 번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앞의 모음을 매우 짧게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은 먼저 짧게 발음되는 매우 지속시간이 짧은 모음과 그 다음 길게 발음되는 모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짧게 지속되는 모음을 우리가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모음들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어의 반모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국어의 반모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 모음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은 실제로는 자음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모음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우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자음과 모음의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음은 말이죠.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자음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는 그런 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반모음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가 없죠. 다음 우리가 모음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도 똑같이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모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으로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이 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단모음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모음도 엄연히 음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운의 개수를 셀 때 음운의 개수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의 반모음에는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가 있습니다. 이 반모음 오우는 뒤에 오는 모음의 종류가 모음 조화가 지켜져서 양성 모음일 때는 오,
음성 모음일 때는 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음운의 개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할 때 반모음의 개수를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색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색연필은 지금 음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하나하나씩 쪼개보면 시옷, 에, 그 다음 기역, 그리고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반모음 이, 니은, 피읍, 이, 리을. 자, 그럼 전체가 몇 개죠? 전체가 9개가 되어야 됩니다. 9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자칫 헷갈리기 쉬운 게 여가 여기 반모음 이와 단모음 합쳐진 거죠? 이 두 개 합쳐진 여를 한 개의 음운으로 우리가 헷갈리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반모음 이도 엄연히 음운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화도 우리가 음운의 개수를 세보면 기역, 우, 기역, 히읗,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반모음 오, 그 다음 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음운의 개수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와를 한 개로 처리해서 5개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5개가 아니고 6개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반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모음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모음 2와 반모음 5가 오게 되면 서로 다른 반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에는 야, 여, 요, 유, 예, 예가 있고요. 그 다음 반모음 W로 시작하는 반모음 O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에는 와, 워,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우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뒤에서 우리가 배울 이중모음이 왜하고 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왜하고 위를 배울 텐데요. 여기서 오하고 우는 절대 반모음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왜하고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왜하고 위를 한 개의 단모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굳이 이중모음은 다 외우지 않더라도 단모음만 알고 있으면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모음이니까 뭐 이걸 특별하게 뭐 굳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뭐 전부 외울 필요는 우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모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술의 모양, 그리고 두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즉 혀가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입천장이에요. 입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입천장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가지고 우리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눕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이 선이 나눠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입천장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가 입천장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단모음을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원순과 평순이죠. 자, 이 원순과 평순은 둘 다 이게 환자인데요. 이 원은
한자로 둥글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은 평평하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수는 입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모음이 원순 모음이고요. 평순 모음은 입술이 평평하게 되는 모음이 되겠네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 자, 왼쪽이 바로 오고요. 오른쪽이 으예요. 그러면 발음할 때 오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랗게 입술이 오므라들죠. 반면에 으는 발음할 때 이렇게 입술이 평평하게 펴집니다. 오므라들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오는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순모음이라고 하고요. 으는 발음할 때 이렇게 입술이 평평하게 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원순모음에는 우, 오, 위, 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단모음이죠. 나머지 단모음은 전부 평순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국어의 모음 중에 여기 보시면 원순모음은 전부 다 뭐 아니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오나 우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는 여기 우 있고요. 오는 오, 위에는 우가 들어가 있고 외에는 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 오, 위, 외에는 전부 오, 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순모음이고 나머지 모음들은 이렇게 우나 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평순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바로 이어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후설모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뭐하고 뭐로 나온다고요? 바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보다 앞에 있는 모음을 우리가 전설모음이라고 하고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보다 뒤에 있는 모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하고 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이이고 오른쪽이 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의 최고점이 이 동그란 부분이죠. 이 동그란 부분이 이 그어진 선보다 왼쪽에 있죠. 이 말은 곧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혀의 최고점에 따라 분류할 때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는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혀의 최고점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이 빨갛게 지금 동그란 부분이죠. 빨간 동그라미에 있죠. 이 말은 곧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보다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바로 후설모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국어의 전설모음에는 이렇게 이, 에, 위, 왜가 있고요. 그 다음 후설모음에는 으, 어, 아, 우, 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좀 더 쉽게 외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전설모음에는 전부 다 지금 어떤 모음이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지금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는 당연히 이가 있는 것이고요. 에는 아, 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에는 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위에는 우, 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위에는 오, 이가 들어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전설모음에는 전부 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반면에 우리가 후설모음에는 으, 어, 아, 우에 전부 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시면
우리가 이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찾을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건 하나의 편법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이 위에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모음을 구분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혀가 가장 높은 고모음, 그 다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 그 다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혀의 위치죠. 혀의 위치. 혀의 높이와 입술이 벌어지는 정도는 반비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혀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면 입술이 가장 적게 벌어지고요. 혀의 높이가 가장 낮으면 입술이 가장 많이 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모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모음을 우리가 폐모음이라고 하고요. 폐모음. 닫힐 폐자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모음을 우리가 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음은 혀의 높이가 제일 높기 때문에 입술이 가장 적게 벌어지고요. 저모음은 혀의 높이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모음이 바로 저모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하고 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이고 오른쪽이 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의 혀의 높이를 우리가 검정색으로 표시했고요. 아의 혀의 높이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지금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는 지금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아보다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기 때문에 고모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 아는 가장 낮기 때문에 저모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는 여기서 검은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이 가장 적게 벌려지고 있죠. 자, 반면에 우리가 아는 발음할 때 입 모양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모음을 우리가 폐모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를 개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모음 하나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즉, 이는 평순 모음이면서 전설 모음이고, 그 다음에 고모음인 것이죠. 그 다음 어는 평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고, 그 다음에 중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개의 단모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음운 변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어의 사투리에서 주로 이제 전남, 전북, 방언이죠. 많이 나타나는 변동이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는데요. 이 이모음 역행동화는 음운의 체계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변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음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음의 숫자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암기해 두시고, 특히 이 단모음 체계를 외우실 때는 이 높이를 반드시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 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문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모음과 반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입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은 모음 중에서도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모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으로 분류하는 반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 모음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모음과 그 다음에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모음은 반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모음을 나눈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기준은 입술의 모양.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 발음할 때 둥근 원순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평순모음이 있다고 우리가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보다 앞에 있는 전설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후설모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 그 다음 중간인 중모음, 그리고 가장 낮은 저모음으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음운 변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확실히 외워두면 여러분들의 음운 변동은 정말 쉽게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